자, 네, 이제 우리가 자산 중에서요,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과 대고자산이 끝났어요. 그쵸? 어, 이제 아이고 언제 가냐, 그쵸? 다 끝납니다. 근데 다 끝나요. 이게 제일 오래 걸려요. 자산이 전체 반이 넘어요. 그거 하면서 우리 부채도 같이 보고 수익 비용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다 끝납니다. 느린 거 아니에요. 어, 페이지는 39페이지 펴보세요. 39페이지. 우리 그 작은 책, 국교재 39페이지. 39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죠? 비유동 자산이죠? 2장 비유동 자산이에요. 비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은 네 가지가 있었죠? 빨리 기억해 볼까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그쵸?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처음 나오는 게 투자 자산이죠? 투자 자산. 투자 자산은요, 보유 목적이 뭐다? 투자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예요. 투기 그런 어감이 안 좋으니까 투자라고 해둡시다. 그렇죠? 자금이 일시적으로 여유가 있어 회사에.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있다가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뭐 이런 거 사둘 수 있겠죠? 아니면 정기예금에 든다든지. 우리 투자자산 앞에서 많이 다뤘어요. 언제 할 때 다뤘냐면요. 우리 단기 매매 증권 또는 유가 증권 할 때 좀 같이 다뤘거든요.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유가증권, 가치가 있는 증권이죠. 유가증권은 크게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으로 나뉜다. 기억나세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채무증권은 대표적으로 사채가 있다고 그랬고, 그렇죠? 지분증권은 주식 있다 그랬어요. 채무증권은 이자를 받죠. 주식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채무증권, 사채는 만기가 있죠. 그 다음에 주식은 만기가 없고. 그 다음에 사채는 경영권은 없다 그랬죠. 아무리 많이 취득해도 주식은 경영권도 있다. 그 차이 알아두시라고 그랬고 사채나 주식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분류 취득했을 때예요. 지금 그쵸? 취득했을 때 분류는요 네 가지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쵸? 여러분 빨리 적어놓은 거를 빨리 보세요. 적어놓은 데 어디 있을까요? 그쵸? 보시면서 하세요.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사채 또는 주식, 채무증권 또는 지분증권을 취득했을 때 단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기 보유 증권과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게 있는데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과 의도를 가진 경우에 만기 보유 증권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주식은 만기 보유 증권이 될 수 있다 없다. 지분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게 있는데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상대 피투자 회사, 즉 내가 투자한 회사를 마음대로 쥐락펴락 영향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하는데 개념적으로 사채는 아무리 많이 취득해도 어, 경영권이 없으니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사채는 분류될 수 없죠. 세무증권은 분류될 수 없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제외한 거는 다 뭐가 돼야 된다?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기 보유 증권과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뭐 자세한 건 안 나와요. 거의 언급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꼭 좀 구별을 해서 회계 처리도 같이 알아둬야 된다 그랬죠.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투자 목적,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투자 목적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모두 사채나 주식 모두 분류 가능합니다. 그 회계 처리는 뭐 보시면 되고요. 그 분류에서 위에 단기 매매 증권은 어디로 가요? 유동자산으로 가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단기 투자 목적이니까 유동자산으로 가는 거고요.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정 투자 주식 요 세 개는 비유동자산의 어디? 여기 투자자산으로 오른 거예요. 여기 그쵸? 투자자산. 그죠? 그래서 거기 39페이지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 보이시죠? 한 장 넘겨 보시면
만기 보유증권도 보이시죠?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도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금융상품도 봤었다. 그쵸? 금융상품. 금융상품 하면 그냥 만기가 있는 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랬죠? 금융상품은 만기가 있는 애인데 이 만기에 따라서 또 분류가 바뀐다 그랬어요. 만기가 금융상품을 취득했는데 처음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취득일자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서 현금성 자산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 봐야 되죠. 현금성 자산이 아니면 단기, 장기 구분해 줘야 된다 그랬죠.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 들어오면 단기 금융상품의 범위에 들어가고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에 돌아오면 장기 금융상품 범위에 넣어서 주신다. 이때 단기 금융상품은 유동자산이고요. 장기 금융상품은 비유동자산입니다. 우리가 정기예금 같은 것도 있죠. 예금, 정기예금. 정기예금 들었어. 6개월짜리 정기예금 들었어요. 그럼 일단 현금성 자산은 아니고 단기 금융상품에 들어가서 유동자산에 분류해 주고요. 만기가 3년인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만기 3년. 그럼 얘는 현금성 자산도 아니고 단기 금융상품도 안 되니까 장기 금융상품 투자 자산에 들어가 줘야 돼요. 하실 수 있겠죠? 이 투자 자산은요. 이 분류에 관한 거. 분류에 관한 게 문제 잘 나오고요. 회계 처리를 알아야 된다고 하면요. 매도 가능 증권의 회계 처리는 아셔야지 돼요. 단기 매매 증권과 꼭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우리 이건 다 했죠, 앞에서. 평가할 때, 취득할 때는요. 취득 부대 비용은 단기 매매 증권은 비용으로 따로 처리하지만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가액에 엎어야 된다. 일반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평가는요. 똑같이 평가를 해주면 돼요. 기말에. 그렇죠? 공정가액법이라 그랬죠. 장부가랑 시가랑 비교해서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을 올려주거나 줄여주면 되는데 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은 완전히 다르다 그랬어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은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자본 계정이다. 자본 계정이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그게 다예요. 40페이지 보시면 6번에 장기 대여금 있죠? 장기 대여금. 우리 대여금도 단기 대여금과 장기 대여금 있었잖아요. 그렇죠? 단기 대여금은 유동자산이고요. 장기 대여금은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도 있네요. 투자 부동산. 투자 부동산은요. 말 그대로 내가 땅을 샀어. 예를 들면 땅이 건물이라고 할까요? 건물을 취득했어요. 근데 그 건물을 취득한 이유가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이거나 임대를 줄 목적이에요. 그러면 투자 부동산 쳐야 돼요. 건물을 취득했는데 판매할 목적이다. 그럼 재고입니다. 재고 자산의 판매용 부동산 뭐 이렇게. 건물을 취득했는데 내가 사무실로 사용할 거야. 유형 자산. 오늘 이제 배울 유형 자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취득 목적에 따라서 다르다. 거기 박스에 있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 건물은 투자 부동산,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 건물은 세고 자산에 들어가야 되고요. 영업 활동을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유형 자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만 아시면 되는데 회계 처리 볼까요? 중요하진 않은데 밑에 보시면 취득 시점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5만 원에 취득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면은 차변에 뭐가 나와야 돼요? 투자 목적으로 건물 취득했으니까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오는 거예요. 계정 과목 이름입니다. 투자 부동산. 그 다음에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대변에는 당좌 예금의 감소로 처리하시면 됐죠? 처분은요. 5만 원에 취득한 투자 부동산 전부를 7만 원에 처분하고 그러면은 처분했을 때는 항상 처분가액과 장부가액 찾으라 그랬죠.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5만 원. 처분가액은 7만 원. 잘 팔았어요?
2만 원 잘 팔았죠? 처분 이익이 발생하겠네. 그쵸? 그리고 대금은 1개월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일단 투자 부동산이 대변으로 얼마가 빠져야 돼요? 장부가액으로 5만 원이 빠지고 하변에는 처분가액이 7만 원 적히는데 대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라고 돼 있죠. 부동산 팔고 예상으로 했어요. 그쵸? 그럼 얘는 외상 매출금 아니죠? 미수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이 아님에 주의하세요. 미수금 하시고 대차 차익이 지금 대변에 2만 원 나잖아요. 얘는 계정 과목을 투자자산을 처분했으니까 투자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별 중요한 계정 과목은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투자자산을 처분했잖아요. 유형자산을 처분했으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처분 손실 나왔죠. 투자자산 처분했으면 투자자산 처분 이익 또는 처분 손실. 당연히 얘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겠죠.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다. 그렇죠? 다 됐어요. 투자자산은 이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적고 넘어가고 39페이지 앞에 장기금융상품의 우리 특정 현금과 예금 기억나세요? 예금이나 이런 것 중에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못 쓴다. 1년 이상 못 써. 1년 초과해서 못 써. 그러면은 얘는 유동자산에 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가 있는 곳은 비유동자산에 투자자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1년 넘게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자, 됐어요. 이게 다고 앞에서 이미 많이 봤기 때문에 요거는 요 정도로 하고요. 어떻게 할까? 뒤에 분계가 있나요? 어머나, 재고 분계가 있네. 재고 104페이지 재고 분계가 있네. 이건 여러분 한번 103페이지 보시면요. 재고자산의 취득 및 판매에서 재고자산의 필수 분계가 있죠.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여긴 안 하셔도 되는데 104페이지도 사실 뭐 중요한 건 없는데요. 안 했네. 요거 지금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재고자산 하고 나니까 생각이 났네. 104페이지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자, 1번. 상품의 장부상 재고 수량이 200개이며 실제 재고 수량이 150개래요. 그럼 수량 차이가 발생했죠? 50개 모자라잖아요. 장부에는 200개인데 실제는 150개니까 50개가 지금 없죠. 근데 단위당 원가는 1,000원이래요. 그러면 얼마 손해 본 거예요? 지금 수량 차이 반모 손실 금액이 얼마예요? 50개 1,000원이니까 50만 원인가요? 5만 원인가? 5만 원이죠? 5만 원에 지금 뭐가 발생한 거예요? 감모 손실이 발생했죠? 감모 손실 금액이 5만 원인데 물음 1번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정상적인 감모인 경우, 물음 2번은 비정상적인 감모인 경우. 우리 다 할 줄 알죠? 정상 감모는 어디로 간다? 매출 원가. 비정상 감모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간다. 그렇죠? 아이, 할 필요도 없겠다 이거. 그렇죠? 여러분 적어보세요. 그냥 대변에 상품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음 1번과 2번은 각각 독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별도로 보자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정상 감모인 경우에는 대변에 상품이 오고요. 차변에 매출 원가, 비정상 감모인 경우는 대변에 상품이 오면서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자, 여기서 물음 2번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상품 있죠? 이거는 타개정 대체일까요? 타개정 대체 맞아요. 타개정 대체 물음 2번에 지금 분계 어떻게 됐어요? 물음 2번의 분계가 대변에 상품, 차변에 뭐가 왔어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하고 왔잖아요. 그쵸? 이거 타개정 대체 맞아요. 타개정 대체는 제가 대변의 상품이고 차변의 매출원가가 아닌 거는 다 타개정 대체라 그랬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대변이 상품이고 차변이 매출원가 이렇게 팔린 게 아닌 거는 그게 뭐가 됐든 다 타개정 대체예요. 장부가액과 저격할. 그쵸? 장부가액과 저격할. 자, 2번 볼게요. 2번. 제품 원가는 6,000원이고 시가는 7,000원짜리 제품을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했대요. 자, 그럼 분기 어떻게 돼요? 제품이죠. 제품이 나가죠. 거래처에 제품을 제공했으니까 제품이 빠져나갈 거예요. 금액 얼마 적어야 될까요?
그렇죠. 6,000원 적으셔야 돼요. 장부가액으로 적는 거예요. 물론 거래처 사장님한테는 이거 시가 7,000원에 상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 상세하게 낼 수 있겠지만 장부에 적혀 있는 건 6,000원이잖아요. 장부가 6,000원 적어 주셔야 되고요. 차변에는 이건 팔린 게 아니죠. 접대 목적으로 제공했으니까 차변에는 그렇죠. 접대비 하셔야 돼요. 접대비 6,000원. 차계정 대체죠. 물론 제품이지만 타계정 대체입니다. 그렇죠? 제품 나가면서 외출 원가가 안 됐고 지금 이렇게 된 건 타계정 대체. 한번 볼까요? 당사에서 제작한 제품 원가는 15,000원이고 시가 2만 원인 전선 케이블을 서울시에 기부했대요. 기부. 그럼 이것도 제품이 나가죠? 장부가로 나가잖아요. 얼마? 15,000원으로 나가죠. 그러면서 차변에는 그렇죠. 기부했으니까 기부금 15,000원 하고 나와야 돼요. 이것도 타계정 대체예요. 제품이 나가면서 원래 원가가 돼야 되는데 매출 원가가 안 되고 다른 비용 처리됐잖아요. 그렇죠? 4번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장부가액 200만 원의 상품이 소실되었다. 소실은 뭐야? 타서 없어졌다는 얘기죠. 당회사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어, 일단 화재가 발생하는 것도 거래죠. 소실돼서 없어졌으니까 우리 자산의 감소를 초래했잖아요. 그쵸? 상품이 없어졌나? 제품이 없어졌나? 상품? 상품이 대변으로 200만 원이라고 그랬나요? 장부가액 200만 원. 200만 원이 감소하면서 차변에는 비용이 와야 되는 거예요. 비용. 근데 화재가 발생. 화재 관련된 비용은 재해잖아요. 그렇죠? 재해 손실이라는 개념 한번 써볼까요? 재해 손실. 태풍, 수해 뭐 이런 거 있죠. 수해, 풍해, 뭐 풍해 하여튼 재해가 발생해서 손실이 발생했다. 200만 원 하시면 돼요. 회사에서 뭐 이런 일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남정 우리 그 저기 그 건설할 때도요. 태풍 오고 나면 펜스 같은 게 다 날아가가지고 공사 현장이 크니까 태풍만 왔다 보면 몇 억씩 피해가 발생했어요. 펜스 다 날아가 버리면 그거 다시 하고 막. 이건 뭐예요? 상품 나가면서 매출 원가가 아닌 재해 손실이 왔죠. 이것도 타겟형 대체예요. 맞죠? 이거 당연히 맞죠? 당연히 영업의 비용이겠지. 그렇죠? 자, 이 정도 해두시면 돼요.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우리 투자자산 해봐야죠. 110페이지. 110페이지. 110페이지 투자자산의 분계가 있는데요. 요거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쭉 다 해보세요. 5번까지. 어렵지 않아요. 1번부터 5번까지 쭉 한번 해보세요.
자, 볼게요. 1번 A사에 장기로 대여한 2만 원을 회수하고 돈을 2만 원을 대여했대요. 그러면은 대여금이죠? 돈을 대여했었으면 대여금이 있었겠죠? 장기로 대여했으니까 장기 대여금이었을 거고요. 그렇죠? 2만 원을 회수했으니까 장기 대여금의 감소로 처리해야 되고 이자 2천 원을 포함하여 현금 2만 2천 원을 수령했대요. 그래서 당좌이입을 했대요. 또 바로. 일단 뭐부터 할까요? 대변부터 해볼까요? 어, 장기 대여금이죠. 대여금이 장기로 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장기 대여금 2만 원 하시고요. 이자도 받았죠? 이자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2천 원인데 원금 회수 장기 대여금의 감소죠. 장기 대여금의 감소와 이자 수익 해서 2만 2천 원을 현금 받아서 즉시 당좌 예입했대요. 그러면은 현금 거치지 않고 당좌 예금 증가로 처리를 해볼게요. 그렇죠? 현금 2만 원을 수령하자마자 당좌 예입했다고 했어요. 2번 A사로부터 장기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5만 원에 취득했다. 그럼 계정 과목은 투자 부동산하고 나와야 돼. 그렇죠? 투자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자 부동산. 5만 원에 취득하고 어음 발행했대요? 어음 발행했어요? 약속어음을 발행해 지급하였다.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지급어음 아니에요? 어음 발행했다고 다 지급어음이 아닙니다. 어음 발행했을 때 상품 이외의 거래에서는 그냥 미지급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약속어음 아님에 주의하세요. 아니 지급어음 아님에 주의하세요. 투자부동산을 취득했잖아요. 그쵸? 그거 깜빡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틀려야지 이게 머리에 이제 딱 이게 이게 실수를 했구나라고 이제 정확히 자각이 되니까. 3번 A사로부터 구매한 투자부동산 장부가액은 5만 원이래요. 5만 원짜리를 얼마에 매각했어요? 3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이게 외상이죠? 외상 거래했네. 자, 그럼 우리 처분 분개할 때 순서가 있다 그랬죠? 일단 투자부동산인가요? 그럼 투자부동산이 대변으로 장부가액으로 빠져줘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처분가액이 차변에 들어와야 되는데 3만 원에 처분했죠? 그때 계정 과목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그랬으니까 외상이잖아요. 얘들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 하신다는 거. 그러면 대차가 5만 원짜리가 빠지면 3만 원짜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차변의 비죠? 얼마? 2만 원이 비는데 이거는 투자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실이다. 그래서 투자 부동산 처분 손실 영업 외 비용이죠. 자, 처분 분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부가를 빼고 그쵸? 장부가를 빼고 처분가액이 들어와야 돼요. 그쵸? 장부가가 빠지고 처분가를 끼워 넣으면 대차 차익으로 처분 손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장부가가 대변으로 빠지고 그쵸? 처분가로 박아놓고 대차 차익으로 처분이익, 처분 손실이 나오는 거예요. 처분 분계. 이게 뒤에 유형자산에서도 나오니까 꼭 잘 알아두세요. 처분 분계. 그 다음에 4번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 삼성전자의 주식 100주를 주당 300원에 취득하였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죠? 주식을.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취득했는데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다. 그럼 무조건 뭐다? 매도 가능 증권 100주를 300원에 취득하면 얼마예요? 3만 원이죠? 3만 원. 현금 취득했나요? 나왔어요? 문제에 오류가 있어요. 이거는 현금이라고 적어 있어야겠죠? 얼마 어떻게 취득했다란 말이 있어야지 분개를 하지. 이 문제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면 분개를 할 수 없겠죠? 어떻게 취득했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금으로 볼게요. 그냥 적어두세요. 현금 취득했다. 자, 그 다음에 5번
단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공정 가치가 4만 원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장부가액은 3만 원짜리가 4만 원 됐다는 얘기죠. 그럼 매도 가능 증권 3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으로 업 시켜줘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의 증가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만 원 이렇게 올려주고요. 여기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죠. 평가 이익 만 원. 평가예요. 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자본 계정이다. 이거 주의하시면 돼요. 자본 계정이다. 손익 계정이 아니다. 됐죠? 네, 됐고요. 이건 연습한 김에 우리 그 객관식 문제도 그냥 같이 다 풀어버립시다. 객관식 문제도 330페이지. 330페이지. 330페이지입니다. 투자자산 1번 볼게요. 다음 중 투자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 유동자산에 있었어요. 그렇죠? 장좌자산에 들어갑니다. 장기성 예금이나 장기 대여금, 투자 부동산 다 투자자산에 들어가야 돼요. 2번 다음은 유가증권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만기 보유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요거는 설명 안 했는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거는요. 매도 가능 증권과 단기 매매 증권 두 개만 공정가치로 평가해요. 이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지금 막 했죠 이거. 평가 이익 평가 손실하고 이거. 만기 보유 증권은요. 그냥 뭐예요. 나는 만기까지 끝날 때까지 그냥 쭉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 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난 이자만 받고 만기까지 갈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평가하지 않아요. 만기 보유 증권은 공정 가치로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 그냥 끝날 때까지. 2번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다. 맞죠?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다. 맞죠? 시장성도 있어야 돼요. 시장성이 없으면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장성이 있어야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3번 유가증권을 구입하는 경우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한다. 얘가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때는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워낙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는 고급 회계 때 배우는 건데 그래서 그냥 일부 책에서는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란 말 자체를 언급을 잘 안 해요. 아예. 그래서 빠진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한다 해도 그냥 맞다고 보세요. 제가 풀로 다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해도 그냥 지분법 적용 투자 수식 그냥 일부러 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금 애매하지만. 4번 볼게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은 모두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의 대상이 된다.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은 다 채무증권, 지분증권 다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옳지 않은 거는 몇 번이죠? 1번인가요? 3번 비영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개정은 어디에 속하여? 비영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는요. 영업용이라는 건 그러니까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 유인자산이고요. 그렇죠? 영업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는 재고자산인데 비영업용이라는 거는 그런 영업과 관련 없다는 얘기죠. 투자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은 당연히 영업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형 무형자산은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유형 무형이거든요. 영업과 관련이 있죠. 투자자산은 비영업용입니다. 4번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개정 과목은 무엇인가? 기업이 판매 활동 이외에 장기간의 투자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걸 고르면 되겠죠? 근데 개정 과목들 다 익숙하지가 않네. 차량원방은 유형자산이고요. 개발비는 무형자산이고요.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이고요.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이에요. 1번은 유형자산, 개발비는 무형자산, 임차보증은 기타 비유동자산,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 4번이 맞겠죠? 1, 2, 3번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놔두시면 돼요. 배울 겁니다. 5번 다음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했어요? 다 했어요? 했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다 됐죠? 11번까지 다 돼 있죠? 오케이. 투자부동산 끝. 투자부동산이네. 투자자산 끝. 자, 그럼 이제 뭐예요? 우리 이제는 투자 다음에 뭐예요? 유형자산이죠? 41페이지 펴보세요. 책 41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41페이지 유형자산이고요. 유형자산의 의의 및 분류 볼게요. 유형자산의 의의. 자, 유형자산의 정의인데 재고자산은 판매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고 유형자산은 무슨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사용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사용. 그쵸?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에요. 조금 살을 붙여볼게요. 유형자산이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당연히 유형자산이니까. 그렇죠?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그러니까 비유동자산이 있겠죠. 그렇죠? 잠깐 쓰고 마는 거는 뭐 비유동자산이 없고 얘는 뭐 소모품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겠죠. 근데 지금 얘 유형자산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노트북을 샀어요. 그럼 뭐 6개월 쓰고 말 건가? 아니죠. 영업에 계속 쓸 거죠. 컴퓨터.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책상 이런 거 샀을 때 적어도 1년 이상 사용하니까 비유동자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헷갈리게 할 생각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만약에 물건을 샀어.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쓰레기통을 샀어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쓰레기통, 플라스틱 쓰레기통. 그거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샀죠. 사무실 쓸 거니까. 근데 물리적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빵 차면 날아가잖아, 그렇죠? 물리적 형체 있죠. 그 다음에 이거 1년 이상 쓸까요? 잘 쓰면 1년 이상 쓰겠지. 누가 가다가 차지만 않으면 그럼 그것도 유형자산인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정의에는 부합해요. 정의에는 부합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뭐든 그렇게 취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펜 있죠, 볼펜. 볼펜 영업에 쓰려고 사잖아. 형체가 있잖아요. 1년 이상 써요? 잘 쓰면 쓰겠지, 그렇죠? 열심히 아껴 쓰면, 그렇죠? 이런 것도 그럼 유형자산인가요? 정의에는 맞잖아요. 근데 실무적으로는요, 다 하진 않아요, 그렇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거는 유형자산으로 해서 하지만 금액이 너무 작은 거 있죠. 금액이 좀 작은 거 그런 거는 일일이 처리하진 않아요. 일일이 처리하지 않고 그냥 비용으로 떨어요. 그게 이제 상각을 이해하시면 좀 이제 설명이 더 잘 되는데 그런 의문을 가질까 봐. 아니 그러면 진짜 하다 못해 그냥 뭐 파일을 구입해도 이거 1년 이상 쓰면은 이거 유형자산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금액 기준도 있고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금액은 누가 정하나요? 회사가 정하는 거예요. 중요성의 기준에 따라. 자, 어쨌든 그 밑에 유형자산의 분류 볼게요. 개정 과목들인데요. 개정 과목들을 쭉 나열했지만 여러분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다는 아니고 몇 개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일단 다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들 대표적인 애들을 다 불러와 봤어요. 첫 번째 토지 뭐예요? 땅이죠? 토지라는 개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토지, 땅. 그 다음에 건물, 건물이죠. 건물은 뭐가 건물이냐?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그 기둥이 있고 벽이 있고 지붕이 있고 바닥이 있고 이게 건물이에요. 뭐 일반적으로는 건물에는 그 건물만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공조 시설이라든지 그런 보일러 시설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건물이라고 해요. 구축물은요. 이것도 뭔가 만들긴 만든 건데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는 거는 다 구축물이에요. 뭐 갱도, 그렇죠? 그다음에 뚝, 저수지 뭐 이런 거 구축물이라고 합니다. 잘 안 쓰여요. 근데 우리 회계 원리에서 안 나와요. 건물, 토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기계장치는 나오죠. 기계장치는 말 그대로 기계예요. 우리 공장에 뭐 있어요? 기계 있죠? 설비, 그런 기계들, 기계장치라는 계정 과목 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차량 운반구라고 돼 있죠. 차량 운반구 계정 과목이에요. 차량 운반구. 그럼 바퀴 달리고 하여튼 굴러다니는 건 다 차량 운반구입니다. 승용차, 승합차, 지게차, 트럭, 뭐 오토바이 다 차량 운반구예요. 공구와 기구 말 그대로 공구 기구예요. 비품 가장 간단한 게 사무실 에어컨, 컴퓨터, 프로젝터 그런 것들 있죠. 또 어떤 게 비품일까요? 하여튼 뭐 비품 이런 공기청정기 뭐 이런 거 다 비품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이것도 계정 과목 이름인데 계정 과목 이름이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그냥 계정 과목이 건설 중인 자산인데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잘 나오는 계정 과목들은요. 알아둬야 되는 거는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뭐 이 정도? 구축물과 기계장치 빼고는 다 잘 나와요. 공구기구 빼고. 3번, 4번, 6번 빼고는요.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뭐 이름만 딱 봐도 어렵지 않죠. 토지는 땅이고 건물은 건물이고 그렇죠? 자, 계정 과목들 그런 계정 과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 유형자산에 뭐예요? 취득 원가 나오죠. 당연히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도 중요해요. 우리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도 중요하게 다뤘죠. 다 취득 원가가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산은 샀을 때 그 가액을 얼마로 할 건지 항상 다뤄요. 대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원칙이 매입 가액에다가 뭘 더한다? 취득 부대 비용이 있으면 더해준다. 그게 답니다. 그게 다예요. 그 취득 부대 비용의 의미는 뭐다? 내가 원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기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에요. 취득 부대 비용은 막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구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게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공장에 기계를 놓고 싶어요. 설비를 놓고 싶어요. 공장의 설비. 그러면은 설비를 사죠. 사가지고 운반해 와야겠죠. 그럼 운반비, 취득 부대 비용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아니 내가 공장에 기계를 사는 이유는 뭐예요? 기계를 사서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품을 만들게 되게까지 만들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게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다 부대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운반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설치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설치비, 취득 부대 비용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시운전비, 이거 설치했으니까 설치한 사람이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한번 또 돌려봐야 되고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운전비, 취득 부대 비용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 다음에 무슨 설계비, 뭐 이런 거 무슨 뭐 하여튼 뭐 설계했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다 외울 게 아니라 뭐 내가 원하는 상태, 내가 최초에 의도한 상태에 이르게 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이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최초에 의도한 상태에 이르게 되기까지 소요되는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41페이지 아래 보시면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표적인 취득 부대 비용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거기 뭐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그렇죠? 설치 장소 준비하기 위해서 지출했어요. 그럼 그것도 들어가고 외부 운송비, 취급비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다음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얘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거기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라고 돼 있죠. 이게 지난번에 제가 재고할 때도 이미 설명드렸어요. 재고랑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재고할 때 취득이 오래 걸려. 내가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데 취득하는 자체가 오래 걸려. 1년 이상 걸려. 그 장기간의 취득 기간이 걸릴 때 예를 들어서 뭐
기계를 설계해가지고 설치하고 하는데 오래 걸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큰 기계를 설치할 때 내가 돈을 빌려서 차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차입할 때 이자 비용이 발생하죠. 내가 이 기계를 설치하려고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까지 물었어. 그러면 취득 부대 비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있다. 여기 말이 어려워서 그래.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이 차입원가는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차입원가 또는 금융원가 다 뭐다? 이자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본화라는 거는요, 취득원가에 없는다라는 의미. 조금 어려운 말인데 어쨌든 이런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라고 말이 나와도 취득 부대 비용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시면 돼요. 자본화 대상이라는 거는 자산 처리한다는 얘기거든요. 자본화 대상인 건 자산 처리한다.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게요. 뭐 중개 수수료 예를 들어서 요것도 좀 봅시다. 요것도 봅시다. 그래서 또 취득 부대 비용 여러 가지도 좀 설명을 해볼게요. 건물을 취득한다 그러면 여러분 건물을 취득해요. 그러면은 건물을 취득하면 뭐가 나와요? 건물 취득할 때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일단 중개 수수료가 일단 지어진 건물을 취득한다고 하면 중개 수수료 있죠. 그거 취득 부대 비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잘 보세요. 내가 땅을 사고 싶어. 땅. 토지를 사고 싶어요. 토지를 사는데 마음에 드는 토지가 있네. 마음에 드는 땅이 있어요. 살라고 봤더니 땅에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부엌이죠. 뭐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있어. 근데 난 이 건물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어요. 나는 필요 없다고. 땅이 필요해. 난 이 땅을 쫙 밀고 이거를 지금은 건물이 있고 막 저기 뭐 버려져 있지만 이 땅을 사가지고 이 땅을 쫙 밀고 내가 이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공장을 짓고 싶어. 응? 이 땅에다 공장을 짓고 싶어. 그럼 내가 원하는 상태에 이르는 원하는 상태는 어디까지예요? 건물 싹 밀고 땅도 싹 고르는 상태죠. 그럼 그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다 뭐가 될 수 있다? 취득 부대 비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건물 철거 비용 취득 부대 비용이 아니에요. 취득 부대 비용이에요. 땅값이 1억인데 건물 철거 비용이 1,0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이 땅값은 얼마라는 거예요? 1억 1,000만 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수료 있으면 거기 중개 수수료 더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 정지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정지는 뭐냐면 땅을 고르는 거예요. 땅을 고르는 거. 땅을 고르는 걸 정지라 그래요. 땅이 울퉁불퉁하면 거기다 공장 못 짓잖아. 그러니까 땅을 불도저로 쫙 밀어가지고 평평하게 만드는 걸 정지 작업이라 하거든요. 정지 작업하는데 또 2천만 원 들었어. 이것도 뭐가 된다? 취득 부대 비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토지의 부대 비용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땅은 내가 이 토지는 왜 샀어요? 이거 밀어가지고 공장 지으려고 샀잖아. 그러니까 그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다 부대 비용입니다. 철거 비용, 정지 비용 이런 거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중개 수수료 넣고 그 다음에 또 뭐 나와요? 땅 사면 여러분 뭐 더 내야 돼요? 세금 내야죠. 취득세 내죠. 등록세 내죠. 취등록세 내잖아요. 이거 그쵸? 이거 안 내면 땅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안 내면 등기 자체를 못 해요. 내 땅이다라고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부대 비용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얘는 취득 부대 비용 맞아요. 그렇죠? 수수료. 그 다음에 취등록세 내면 뭐 해야 돼요? 땅에다 이름 적어놔야 되잖아. 근데 땅에다 이름 못 적으니까 등기해줘. 등기 비용. 등기 비용. 등기하면서 법무사한테 수수 맡겼어요. 그럼 법무사 수수료 들죠? 법무사 수수료. 이거 다 뭐다? 싹 다 부대 비용이에요. 토지를 살 때 땅값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땅값에다가 중개 수수료 있으면 더하고 건물 철거한다. 내가 필요 없으면 철거 비용 더하고 정지 비용 더하고 취등록세이면 더하고 등기 비용 있으면 더하고 수수료 내면 수수료 비용까지 더하고 컨설팅도 받았다? 그럼 컨설팅 비용도 싹 다 더해야 되는 거예요. 취득 부대 비용 겠죠?
그래서 취득 부대 비용의 개념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기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다. 모든 비용이다. 자, 여기서 또 하나만 또 좀 볼게요. 주의할 거. 여기 취득록세인데요. 요거 잘 나오는 토픽인데 취득록세. 우리가 세금을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세금은 크게 나눠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요 이 거래세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보유세라는 게 있어요. 세목은 아니에요. 세금의 이름은 아닌데 거래세는 이 종류를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거래에 수반되는 이 부동산의 거래에 수반되는 세금을 거래세라고 하고 이 보유세는 가지고 있으면 보유함에 따라서 부과하게 되는 세금을 보유세라고 해요. 이 거래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거래세 대표적인 게 취득세와 팔을 때 내게 되는 양도세. 그러니까 취득할 때는 뭐예요? 살 때는 취득세 내게 하고 살 때는 양도세를 내게 하죠. 이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이게 이 거래세, 그러니까 부동산은 살 때 세금 내고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재산세 또는 많으면 종부세도 내게 하죠. 종합부동산세. 재산 같은 거예요. 재산세나 종부세 내게 하죠. 그 다음에 팔 때는 양도세도 내게 해요. 그러니까 세금 덩어리죠. 팔 때 취득록세 내게 하고 가지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 내라 그러고 팔아도 이익 나면 또 세금 내라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거래세, 거래에 관련된 거, 취득, 처분, 그다음에 보유, 재산세, 종부세가 있는데 우리 회계 처리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 회계 처리. 회계 처리 관련해 가지고는요. 이 양도세는 지금 보지 말기로 해요. 양도세 보지 말고 거래세, 취득세 있죠. 요 취득세. 요거는 우리가 언제 납부하는 거예요?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취득할 때, 매입할 때 발생하죠. 그래서 얘는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취득세 딸려오는 게 등록세니까 등록세 말고 취득세만 넣고 봅시다. 취득세. 이거는 취득세는 뭐다? 거래할 때, 취득할 때 내는 거예요. 취득 부대 비용으로 자산 처리하는 겁니다. 취득 부대 비용으로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이거 했잖아 방금 그렇죠? 취득할 때 내는 거니까. 취득 부대 비용으로 취득가액이 엎어야 돼. 반면에 요건데 요놈인데 요놈 재산세 종부세 있죠? 이거는 보유세예요. 그러면 내가 10년을 가지고 있으면 10년 내내 매년 따박따박 나와요. 정해진 날짜에 가지고 있으면 따박따박 나와요. 그럼 얘는 나올 때마다 자산 처리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유세는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상관비 계정으로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비용 처리.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요. 내가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있죠.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취득 부대 비용으로 취득가액이 엎어야 되지만 매년 나오는 세금 있죠. 매년 나오는 세금은 비용 처리해 주는 거에 주의하세요. 비용 처리. 그냥 세금과 공과금으로 손익계산서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매년. 대표적인 세금과 공과금이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처럼 재산세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도 마찬가지. 자동차세. 우리 자동차를 사면 살 때 취득세 내죠. 살 때 취득세 내는 거는 취득가액이 엎어야 되는 거고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 일종으로 자동차는 재산세라 안 하고 자동차세라 그래요. 자동차세. 그것도 똑같은 보유세죠. 그러니까 매년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 그렇죠? 그거 주의하세요. 그래서 거기 책에 42페이지에 취득세 등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 공과금 요거는 취득 부대 비용이고요. 단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보유세이므로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어떻게 세금과 공과금 계정으로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당기의 비용이라는 말이 그냥 비용 처리한다. 손익계산서로 간다는 얘기. 당기 비용이 손익계산서로 간다.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당기 비용 처리한다. 이것도 말이 좀 어려워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 손익계산서로 간다는 얘기예요. 손익계산서는 올해 계산하고 끝이잖아. 그러니까 당기 비용 또는
기간 비용으로 처리한다. 같은 말이에요. 기간 비용. 어디서 이 말도 같은 말이에요. 기간 비용. 회계 기간의 비용, 그 해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같은 말이에요. 단기 비용 처리한다. 기간 비용 처리한다. 이 말들이 쓰는 사람마다 좀 달라서 같은 말이에요. 알아두세요. 기간 비용, 단기 비용. 거기 보시면 회계 처리가 있는데 뭐 간단한 거니까 볼까요? 바로 그냥 그 사례 보시면 취득 시점 건물을 10,000원에 외상으로 구입했대요. 싸네 그쵸? 10,000원에 외상으로 구입해서 건물 차변에 10,000원이고요.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10,000원 하시면 됩니다. 건물 구입과 관련하여 취득세 1,000원을 현금 지출하였다. 그러면은 현금이 대변으로 나가고 차변에 뭐가 나와야 된다? 건물하고 엎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 또 엎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세금과 공과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건물. 그러면 건물 취득가액은 11,000원 이렇게 되겠죠. 건물 외상대금 10,000원을 현금으로 조기에 결제하여 500원의 매입 할인을 받았다. 요거는요. 잠깐 앞장 넘겨보세요. 앞장 넘겨 41페이지 보시면 이게 또 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다 취득부등했으면 당연히 더해줘야 되는데 매입 할인이나 뭐 깎아주는 거 있으면 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냥 할인된 거 해서 깎아줬다 그러면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은 9,500원 나가고 매입 할인 분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 3번 분계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매입 할인 해가지고 건물에서 빼주면 됩니다. 뭐 분계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그래서 일단 취득까지 봤고요. 자가건설부터는 좀 쉬었다 갈까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